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누구는 경제 침략임을 강조하고 누구는 보복적인 조치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규정함에 따라 대응도 달라집니다. 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여론을 물었습니다. 한일 정상 간 담판과 특사 파견부터 시민들의 불매운동과 규제 맞대응까지 5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봤습니다. 정상 간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25%로 가장 높더군요. 상대가 응할 가능성이 낮은 정상 간 담판에 대한 의견이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유를 짐작케 하는 분석 지점을 찾았습니다.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담판 의견이 컸습니다.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 국면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인식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잠시 뒤에 여론조사 결과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수출 규제 분수령이던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베 정권은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은 얻지 못했지만 과반 의석은 무난히 확보했습니다. 수출 규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외교전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열리는 WTO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일 연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이 관심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8%를 기록했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부정평가는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0%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이 결정됐습니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재판을 끝내기 힘든 만큼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석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정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재지정에서 탈락한 8개 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전주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의 재지정 탈락 동의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삼척에서 승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15인승 승합차에 16명이 타고 있었는데 4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2명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일손이 달리는 쪽파 파종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도 함께 일을 하러 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있었던 승합차 전복 사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삼척에 있는 고갯길에서 15인승 승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량에는 태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내외국인 16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차량은 하나지만 인명피해가 큽니다. 사고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승합차 전복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7시 반쯤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석계제 인근 910번 지방도로 평소 차량이 많지 않은 곳인데요. 왕복 2차선 내리막 경사 구간에서 옹병을 들이받고 밀려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에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왼쪽, 그러니까 운전석 쪽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승합차는 15인승이었습니다. 그런데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6명 가운데 4명이 숨졌고 중상자는 3명, 경상자는 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숨진 4명은 남성 1명과 여성 3명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여성 62살 강모 씨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태국인 노동자로 추정되는 부상자 3명이 있었는데 사고 직후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차량 탑승자는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국인은 주로 60, 70대 여성들이었고요. 외국인은 30, 40대 태국인 남녀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1시쯤에 충남 홍성의 인력시장에서 출발해 강원도까지 장거리 이동을 했습니다.
고랭지 채소 작업을 위해 경북 봉화 혹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밭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차량은 15인승 승합차이고 운전자를 포함해서 1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10% 초과 인원은 허용하는 만큼 이번 사고의 경우 정원 초과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운전 부주의나 제동장치 이상, 차량 결함, 정비 불량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하고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은 제한했지만 외출 등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오늘 오후 변호인단과 보석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결국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법원이 조금 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과 함께 주거를 경기 성남시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취소에 준하는 조건이 있어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보증금 납입이 조건이라면 이를 내지 않는 방식 등으로 재판부 결정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잠시 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접견해 이와 같은 보석 조건을 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보증금을 내면 검찰의 석방지휘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은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다음 달 10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모두 끝나는데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00여 명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재판부가 먼저 직권보석을 시사했습니다. 만일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석방된다면 1심이 시작된 이후 내일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아무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추경 예산안이나 중요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도 아무 성과가 없었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겁니까? 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지만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야당과 추경안과 다른 쟁점을 연계 처리하는 일은 불가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경제적인 위협을 막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불난데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왜 국민들이 한국당을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라고 비판하는지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능을 일본파리로 덮으려 한다며 저성장으로 오래 신음했던 일본처럼 한국을 일본화하고 있는 정부야말로 신친일파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때에는 3년차가 될 때까지 5차례에 걸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줬다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경안과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자는
문희장 중재안을 걷어찬 것은 민주당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지난주 합의했던 것처럼 오후 3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른 상황 한 가지 좀 살펴보죠. 당 혁신위원회 활동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불거진 바른미래당. 오늘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이 집안 싸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유승민, 이해운 의원이 손학규 대표 퇴진과 관련해서 혁신위 논의에 개입했다며 임재훈 사무총장과 전 혁신위원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연 직후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손 대표는 임 사무총장 폭로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원당규 위반이라면서 유승민 의원이 당 진상조사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계 오신환 원내대표가 혁신위 재개를 요구하며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시간을 끄는 건 직무유기라며 맞섰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최고위원은 임 사무총장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임 사무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사무총장과 이 최고위원,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말싸움을 벌이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외야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유력 인사 변호만을 담은 성명서 발표로 혁신위가 특정 인사의 산하기관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네 번째,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십시오. 네, 말씀입니까 지금 총장님? 누가 유력 인사를 대변했다는 겁니까? 네? 혁신위원장은 나도 만났어요. 나도. 자 조용히 하세요. 네? 자, 네 주대현 번째, 위원장 말하세요. 주대현 네, 위원장 잠깐. 박지선 대표도 만나고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당의 당무를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회의장 바깥으로 고성이 새어나오는가 하면 당권파와 퇴진파 사이 몸싸움 끝에 권성주 혁신위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혁신위와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여파로 정치권 여론 지표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50%를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0% 후반대로 다시 떨어지면서 지난 2월 전당대회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7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0%포인트 올라 51.8%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4.2%포인트 떨어져 43.1%로 나타났습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50%대를 찍고 소폭 하락했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포함한 반일 여론이 퍼지고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덩달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웃었지만 자유한국당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6%포인트 상승해 지지율 40%대를 훌쩍 넘겼고 한국당은 3.2%포인트 내려가 30% 선이 무너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직전의 기록까지 추락한 수준입니다. 리얼미터 측은 일본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중도층과 진보층의 공감을 얻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고 그 여파가 한국당의 하락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일 감정 여론이 좀 많이 확산돼서 지지도가 좀 결집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이 조금 더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민주당 쪽으로 좀 옮겨진. 이 밖에 정의당은 1.3%포인트 올랐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씩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총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그동안 더 뉴스 시간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던 앵커 리포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 콕, 뉴스를 콕 집어 풀어드린다는 뜻입니다. 뉴스의 맥락과 핵심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더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민감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수출 규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을 물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맞대응으로 응수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여전히 높았습니다. 외교적 해결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5.4%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중재를 우선시하는 여론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특사 파견을 택한 응답자는 10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불매운동을 지지하거나 수출입 규제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은 각각 19.1%와 13.9%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별로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진보층은 불매운동을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정상 간 담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중도층은 정상 간 담판, WTO 중재, 불매운동의 입장이 고르게 분산됐지만 미국 WTO의 중재에 가장 많은 여론이 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약 30%는 불매운동을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았고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40%는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4일 TBS 의뢰로 진행된 비슷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국제법적인 대응과 외교적 해결을 합친 응답이 67.5%에 달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한 이번 YTN 조사에서는 정상 간 담판, 국제 중재, 특사 등 외교적 해법을 선택한 응답이 60%였습니다. 반면 맞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조사 때는 정부 차원의 맞대응만 제시했고 응답은 24.4%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맞대응에 해당하는 수출입 규제는 14%에 그친 반면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에 대한 지지가 19.1%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일본의 추가 조치 단행 등 상황이 악화됐을 때는 맞대응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일 정상 간의 담판을 요구하는 여론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특히 높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내부 결속 필요성이 더 부각되면 우선적으로 희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론의 향배가 일본 정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의회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범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제적 3분의 2 개헌 발의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한일 갈등 국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목표를 달성한 건지 아닌지 모호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쳐 여권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과반 달성을 승리 기준으로 공언해온 만큼 자신이 제시해온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개표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아베 총리의 개헌 행보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죠. 전체 의석의 3분의 2는 넘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에는 여권이 3분의 1을 장악한 상태였는데 선거 이후 4석이 부족하게 되면서 참의원에서 발의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이나 일부 야당 의원을 설득한다면 동력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어젯밤 현지 방송에서 야권에도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적극 호소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를 통해 기존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도 그중 하나라는 건데요. 특히 선거 운동과 맞물려서 단행되면서 최근에 가장 부각되어 온 경제 정책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제재 완화나 철회 같은 방향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선거 이후로 일본 야권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에 맞서 연합한 5개 야당은 선거 전국에서는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말을 아껴왔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아베 내각의 강경 기조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선거를 마친 아베 정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죠? 네,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한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건데 1,100개에 이르는 품목이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뒤에 가기 의결과 일왕의 공포를 거쳐서 이르면 8월 중하순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내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이사회를 시작으로 국제 여론전에 주력하면서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역할론도 계속해서 변수로 거론되는 가운데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부터 한일 연쇄 방문에 나서는 등 한일 갈등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의 일반 이사회가 내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우리 대표단이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우리 대표단은 몇 시쯤 출국했습니까? 네, 조금 전 인천공항에서 오후 1시 20분 항공편의 출국 절차를 마치고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 대표로 참여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승호 실장이 수석 대표로 이끌 예정인데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 논리를 한 방에 무너뜨리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 전략실의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네바 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WTO 통상법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기도 합니다. 김 실장은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서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일본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정식 제소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가 국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향후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분쟁화되면 각 단계마다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일본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가능한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이사회가 WTO 공론의 장인 만큼 향후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하기 전에 충분한 명분을 쌓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3명인 WTO 상소기구 위원이 미국의 재임명 거부로 올 연말 1명만 남을 경우에는 사실상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제소하면 상소기구와 상관없이 절차가 1년 정도 진행되고 그 사이에 상소기구가 회복돼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진행 중이고 과거 일본의 김 수입 쿼터 분쟁처럼 조치의 부당성이 분명하다면 중간에 합의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소송이 최장 4년이나 걸린다고 해서 WTO 제소가 유효하지 않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오르는 이번 주부터 한일 두 나라의 본격적인 외교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부터 한일 양국 연쇄 방문에 나서는 점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취임 뒤 처음으로 단독 방한하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간급유차 들른 알래스카에서 트윗을 통해 지역구 의원인 설리번과 국가안보 도쿄 서울 방문에 대해 얘기했다며 한일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이 중요한 동맹국과 계속 대화하기 위해 한일 연쇄 방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관여할 의사를 피력한 직후 발표된 방문인 만큼 미국이 물밑 중재에 나서는 신호로 읽힙니다.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ll be. It's like a full-time job getting involv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트럼프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적극적인 개입보다 우선 한일 두 나라가 잘 풀어보라는 것. 따라서 양국에 일단 확전 자제를 요청하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미일 북핵 공조 차질을 우려하는 행보입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재연장 검토 카드를 내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우려도 전달하며 한일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3자 고위급 회동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안보수장과 잇따라 만나는 볼턴 보좌관은 북미 대화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민간 선박 보호 동참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전직 영업사원의 폭로로 유명 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대학병원 의사를 상대로 한 접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이 저질러졌고 남자 상급자들은 이런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명 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을 폭로한 전직 영업부 직원 A씨. YTN에 내부 고발을 하게 된 경위를 털어놨습니다. 영업활동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실적 압박이 아닌 의사에 대한 접대였습니다. A씨는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와의 회식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납품 과정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의사 앞에서 감히 대놓고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음료수 말고 나한테 입술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위아래로 쓰다듬고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고. 동석했던 남자 상급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심지어 A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2달 뒤쯤에 접대를 가는데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A씨는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회사는 임직원 2명의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과 정직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부서를 옮겼지만 징계를 받았던 상급자 1명이 1년 뒤 같은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세게 항의하자 회사는 A씨를 기존 업무와 동떨어진 관리부서로 발령냈습니다. A씨는 결국 회사를 나와 내부 고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업체 측은 인사 발령의 경우 회사 상황과 A씨의 요청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오히려 A씨가 보상금 수억 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반박합니다. 관리 쪽 내근직으로 알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의 가치나 음악 10년서 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4억 이상은 받아야겠다. 고소 들어갔습니다. 영업사원의 처지를 악용한 의사의 성폭력이 업체와 직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 상황. A씨는 리베이트 의혹과 별개로 성폭력을 가한 의사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 자율형 사립고 8곳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오늘 오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청문은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취소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평가 때는 숙문고와 신일고가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학생 선발 방식을 바꾸기로 하는 등 개선 의지를 확인받아 지정 취소가 유예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때 교육부의 요청이 있다면 자사고 의견이 자세히 담긴 청문 속기록도 보낼 계획입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서울 자사고 운영평가 때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늘부터 청문이 진행되는 사흘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입니다. 7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 20일까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28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7월 수출도 감소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8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30.2% 줄었고 석유 제품과 선박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승용차와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 틀 때마다 전기요금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에너지 사용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했더니 한 해 동안 15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에너지 절약 전문가가 부산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가전제품을 둘러보고 낭비되는 전기가 없는지 살핍니다. 콘센트에 연결된 거실 TV, 주방에 자리 잡은 전자레인지 모두 전원이 꺼진 채 사용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적게나마 전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기 전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전원 코드를 뽑아두거나 멀티탭 전원 버튼을 꺼두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손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 대기 전력을 줄이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전기량의 6%를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제품을 구매하실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냉온수가 모두 나오는 정수기의 경우 여름철에는 잘 쓰지 않는 온수 기능을 꺼두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2주에 한 번씩 필터를 청소하고 실외기 주변에는 열 배출을 막는 물건을 두지 않아야 불필요한 전기 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형광등 대신 LED 조명을 쓰는 것도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별도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에너지 전문가의 안내를 받은 가구가 한 해 동안 절약한 전기요금은 15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산시는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절약을 안내하는 사업을 현재 4개 기초단체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기간이 넉 달이 다 돼갑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심각한 사안이라는데 여야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국회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추가 경정 예산안 6월 국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6월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공의 질문을 드려보죠. 먼저 강 의원부터 답해 주실까요?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한테 무한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여당 책임이 자유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예. 특히나 강원도 산불 문제라든지 또 지진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시도했는데 예. 이 과정 속에서 또 일본의 경제 침략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당이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 점에서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정치권이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을 걱정하시고 하고 잘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는 것 같아서 예.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고요. 특별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석고대자하는 심정입니다. 이번 민생 추경은 저는 민생 추경이라고 봤어요. 예.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잡다기한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우리 국내 안보 문제의 변화, 이런 돌발 변수로 인해서 추경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예.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거듭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뭐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하고 그다음에 추경안하고 같이 표결을 하자, 이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안이었던 게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누가 안 받은 겁니까? 누가 어느 당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저는 그 강훈식 의원님 말씀대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 저는 무한 책임이 일단 먼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물론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치권 공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차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의 정신과 마음으로 이 상황을 엄중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저는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정경두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정경두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를 한다면은 남마와 같이 얽힌 전국은 일거해전에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추경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이제는 결자해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좀 네. 여쭤보고 발언 기회 네네.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자체만 들여다봤을 때 심사가 부족하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었고요. 예, 저도 소관 상임위원이 교육위원회인데 네. 교육위원회에서도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론에 도출이 됐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해임하거나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어찌됐든 그 고리가 풀려야 국회가 열린다는 뜻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여당의 무한 책임론을 말씀드린 것은 뭐 어디 쪽의 책임을, 사실 이런 토론하면은 내 탓 공방, 뭐 예. 남의 탓 공방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 송구스럽기 때문에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린 지점이 있고요. 예. 오히려 사실 저희로서는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상황에 이르게 됐냐라고 좀 되짚어 보면, 국회가 패스트트랙 이후에 사실 동물국회로 얼룩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1야당에서는 사과나 철회해라라는 것이 가장 주된 요구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국회계의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정 청문회 하겠다고 해서 경제 원탁회의를 저희가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경제 원탁회의 합의를 했더니 이제 배가 들어온 것 가지고, 우리 어선이 들어온 것 가지고 이제 국정조사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넘어가서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에 동의해야지, 그걸 통과시킬 수 있어야지만 하겠다라고 조건이 붙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지점입니다. 추경의 문제가 산불의 문제, 지진의 문제, 경제 살리는 문제이고, 또 나가서 지금 일본의 경제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추경과 이런 정쟁의 사안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자꾸만 앞에 것과 연결되거나 다른 예. 것과 연결되면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 또는 국민의 안보에 혹시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고 싶은 것들은 따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야당으로서. 하지만 그것이 추경이 통과되는 것과 저는 무관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분리해서 통과시키는 성숙된 자세가 국회에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바른미래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야당으로서 공격할 것은 공격합니다만, 모든 것이 다 연계되어 있다라는 제1야당의 아쉬운 점, 그리고 그것이 이번 추경이 되지 않은 부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놨던 그 해임 건의안과 동시에 표결하자라는 그런 중재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서운한 제안이었던가요? 아니 뭐 그게 서운하고 유불리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마 여당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꾸 어떤 것들이 조건으로 들어오는 추경안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고, 특히나 저희가 2008년도에 생각해 보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28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 대규모 추경을 31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10년 동안의 추경으로 올려놓고 6조 7천억 원을 저희가 올려놨는데요. 예. 10년 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은 거의 이제 91일이 가장 광우병 때 추경 올린 게 가장
오래 걸렸는데 지금 89일째입니다. 오늘도 합의를 못했으니까 아마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참 정쟁의 문제, 또 여야가 싸우는 문제와 별도로 아까 우리 임재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경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싸울 것은 싸울 때 야당도 더욱 인정받을 것이고 여당도 더욱 존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안이 다르니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도 해임 건의안과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저희 당은 저는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리더십을 인정하고 원내 협상력을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적대적 양당의 그 공생 관계를 극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생의 정치를 보여준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경두 장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결재해지 정신을 풀어주시면 추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표시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대화를 하겠다는 당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국회를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당은 제가 처음 봅니다. 다만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문제, 계파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당내 변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당도 대우각성의 자세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와주기를 저는 강력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모두에 드렸던 질문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희가 찾아봤더니 4월 5일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로 오늘까지 꼭 109일째 법안이 단 한 건도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어떻습니까?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떠나서 이제는 사실상 마비국회가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는 지탄을 넘어서 외면받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휴가철을 다 반납하고 당내 각종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상황을 다 뒤로 하고 민생을 향해서 이 국회와 또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여야가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국민들을 위한 시원한 정치, 속 시원한 정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7월 국회 열게 되면 7월 국회를 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6월 국회처럼 7, 8월 이제 걸쳐서 있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만하게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딜레마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정치적으로 싸울 건 싸워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시고 법사위원장님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저희가 아까 성실하게 세 당 상임위, 먼저 이제 법안 통과는 소위에서 논의하고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로 올리면 작구 수정이라든지 큰 전체 법 체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야 되는 곳인데 언젠가부터 법사위가 이 법을 다 틀어지고 앉아서 법을 통과 안 시켜주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제1야당이 원체 거대하기도 하고 또 그 거대한 야당인 와중에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요한 길목에 서 계시기도 하겠습니다만 110일 동안 지금 소방관의 국가직화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법이라든지 관련된 민생 법안 또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소위에서 그걸 거쳐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이걸 틀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이냐라는 조소까지 나오는 지금 형국인데요. 굉장히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야당 의원님들이 좀 각성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이 정치를 비난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좀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중요 법안들이 법사위에 가서 막힌다는 지금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강훈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일각에서는 법사위원회가 상원이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어서 국회법도 좀 필요하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급히 요구하는 어떤 법안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좀 법사위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거나 해서 국민들에게 바로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어요. 이제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제 결단해서 행동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여야 각 당에게 촉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관련해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6월 국회가 사실 한국당 동의 없이 시작됐잖아요.
7월 국회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방식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당의 동의를 다 받아서 국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좀 답답하다 하고 또 국민들로서는 정말 화가 나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한국당 동의 없이 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국회가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놀고 먹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당이 좀 자세 전환을 일으켜서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당도 능동적인 자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나오는 게 바람직한 자세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정말 없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 취지로 예, 그런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거죠. 예, 예.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신 거는 좀 여당이 깃발을 들면 바른미래당도 같이 국회를 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아니, 바른미래당하고는 사실 이 문제의 쟁점의 핵심에 있지는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워낙 강경한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바른미래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야당으로서 반대할 땐 반대를 하시고 네. 또 맞다고 생각할 땐 여당이 동의해 주시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안 계신데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외람되긴 한데요. 다 반대하고 계시니까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다. 답답한 형국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희 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의 저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소수당이지만 또 제3당이지만 그 고뇌에 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1당과 2당의 원내대표님들께서 그런 정도의 리더십만 발휘해 주신다면 남마와 같이 얽힌 국회는 확실하게 빨리 풀릴 수 있을 거다 자신합니다. 예. 1당의 원내대표 발언을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예.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한 말입니다. 말 바꾸기, 조건 바꿔달기로 추경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정쟁에서 벗어나서 추경 처리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건 먼저 강 의원님께 여쭤봐야겠는데요. 추경이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붙을 수 있는 얘기가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당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어요. 한정없이 기다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조건들을 달리하면서 이 상황을 끌고 온 거죠. 사실은 이번 국회가 열리면은 추경을 위한 국회, 저희 여당의 입장에선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추경안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야당과 여당의 몫이라면, 국회의 몫이라면 그 결과값으로 추경안은 어느 정도 합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국회를 열고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예. 이제 그런데 여기에 다른 조건들이 자꾸 붙으면서 추경은 안 해줄 것이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이라는 소위 말하는 옵션들이 계속 붙으니까 아마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이것에 대한 장밋빛, 즉 추경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었는데 추경에 대한 얘기는 자꾸 뒤순위로 놓고 다른 걸 네. 먼저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만약에 일관되게 주장됐다면 납득할 수 있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일주일마다 상황이 달라지게 왔습니다. 일주일마다 이제는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니, 일주일보다 더 짧을 것도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계속 조건들이 변하면 사실 이게 왜냐하면 여당이라는 게 설득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정부의 일각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정했던 입장에서 제1여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이렇다면 진심으로 추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다리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네. 진짜 추경을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저는 반문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당이 그러면 뭔가 해법을 안 내놓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린다는 표현은 물론 고뇌에 찬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집권당의 책임 있는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면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연출하고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되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성과 있는 국회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마냥 기다린다는 그런 수사학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도저히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집권 여당의 결자 해지, 정경도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해임 이런 것 같으면은 야당에서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 민생 추경은 뭐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 판단합니다. 네, 장관의 해임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권의 문제인데 그럼 여당이 청와대에 해임 건의라도 좀 하길 바라시는 아, 그렇지만 더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 문제는 그쯤 하겠습니다. 이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관심사인데 보니까 그 초당적 방미단이 곧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도 포함되어 있고 한국당도 네네. 포함되어 있고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 의원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좀 아까 이제 우리 임재훈 의원님하고 여기 와서 계속 오늘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가는데요. 사실은 국방의 문제, 안보의 문제, 특히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가 보여드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일 3개국 의원들과 만나러 이제 초당적으로 처음 떠나시는 거거든요. 네. 기존에는 미국 갈 때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가시는 초당적 협력 관계를 만들러 가는 의원들이 외교적 성과, 의원외교의 성과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네. 아울러서 그런 성과를 보고 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또 같이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실망할 거라는 부분에 인지하고 나가시는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진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좀 의구심이 드는 게요. 네네. 초당적으로 협력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신친일, 한쪽에서는 뭐 일본 팔기 이렇게 막 싸우는 분위기예요. 이런 가운데 초당적인 협력, 뭐 지금 방미단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그 질문을 드릴 그 비상협력기구 네네. 이런 게 잘 되겠습니까?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다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대통령과 5당 대표들에게 회동과 휴담에 예. 앞서서 이제 5당 사무총장들이 회동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3당의 총장으로서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비상협력기구 구성과 관련된 실무협의 말씀하시는 뭐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마저도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도 순탄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우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외교 문제, 특히 한일 갈등 문제, 예. 이런 안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초당적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책 아니겠나 판단이 들고요. 예. 이번에 의원들의 그 방미 일정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일 간의 갈등이 결국에는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다 예. 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미국 조야에 심어준다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나설 것 같고 중재에 네.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의원 얘기에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한일 갈등이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그 원론에는 이견들이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으로서 어떤 고민이 있어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사실상 신친일이라고 규정한 셈이에요. 발언을 보면은 그럼 당연히 반발이 나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걔가 외교 문제, 특히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1야당 보수당에서는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시고 네.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노다로 외무상이 우리나라 주일 대사를 불러서 무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경제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트위터로 일축해버리고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관방장관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하는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걸 협력하면서 일본의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내부적으로는 토론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 국내 정치에 민주당이 이용했으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들불과 같이 일어나는 불매운동이 민주당의 작품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수치심, 화남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들을 외교적으로 냉정하게 풀자는 야당의 지적에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마치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을 큰 무례나 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러면 가서 특사를 보내라. 뭐 야당의 대안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초당적 협력하겠다. 민주당하고 배포 터놓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저희가 5당 회담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1야당 대표께서 대통령을 안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3번, 4번 이야기를 해도 만나주지 않았다가 이번 일본이라는 문제 앞에 큰 협력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사실 별 메시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본다면 이인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신친일로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따끔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1야당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당의 입장이 비판받을 부분이 많다고 보시는지요?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 물론 이제 나름대로 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촉구하고 싶은 것이 이분법적 사고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당 공이. 90년대 초반에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의 책사였던 칼 루브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또는 각종 선거에 임할 때 지지자와 반대자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대선 승리, 여러 가지 각종 선거 승리를 거두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 또 한국당의 또 반응, 또 심지어 나가서 조국 수석의 어떤 페북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화합과 상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 판단합니다.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치 이전에 현숙한 국민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예. 저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특사 파견,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를 일본 아베 총리한테 파견하는 것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부정적이신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지금 일본 관계를 풀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활용해야 되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기에는 좀 더 섣부르고 네. 이를테면 이제 실무적인 우리가 뭐 이번에도 창고 회담이라고 실무자들 회담하고 왔습니다만 네. 실무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다각적인 외교 루트로도 말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합니다만 특사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것인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저희 YTN이 리얼미터 의뢰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 효과적인지 한번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일 정상 간의 담판, 그리고 미국 또는 WTO를 통한 중재 노력, 그리고 일본의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이 정상 간 담판이 25% 조금 넘었고요. 중재 방안도 거의 25% 정도 나왔고 특사 파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민 운동 차원의 불매 운동, 그리고 정부 차원의 수출입 규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합쳐서 약 한 33% 정도 나왔습니다. 불매 운동에 대한 지지가 약 19%였고요. 자, 하나하나 시간 되는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보니까 응답자들 중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자들 분들, 그다음에 보수층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네네. 네, 바른미래당도 정상 간 어떤 협상이나 담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베 총리가 이제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한 정책을 아마 더 강경 일변도로 당분간은 지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든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 입국 시 이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예. 수출 규제 품목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할 텐데 그런 아베 정권의 일관 좀 지속적인 그런 대강경 정책을 봤을 때는 이것은 정상 간의 담판, 정상 간의 회동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은 지금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사 파견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외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서로 잘 아는 지한파, 지일파, 막구 예. 실력자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 보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런 실력자들이 나서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남마와 같이 얽혔던 한일 문제가 풀어졌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일본을 잘 아는 지일파 네. 인물들을 아마 특사를 한번 검토하면 정상회담보다 앞서서 좀 더 성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에
옳고 그름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네. 것이 어느 상황이 유리할까가 중요할 텐데 지금 임 의원께서는 일본의 강경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어떤 맞대응 카드, 뭐 규제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네.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어제 정치의 어떤 그 현숙함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 다해서 해야죠. 우리도 아마 WTO에 제소한다든가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뭐 부품 소재 개발도 좀 한다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일본을 방문하고 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최태원 회장도 일본에 방문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인들의 노력도 좀 병행하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노력은 다 한다면은 아마 이 어려운 상황이 좀 돌파되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상황도 나빠지고 일본의 새로운 규제가 부과될 때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규제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강대강 대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는 것이 저는 국익에도 도움이 예. 되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맞대응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대답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단계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아니, 거죠? 좀 모든 카드는 다 꺼내놓고 해야 협상이죠. 예. 한국은 이것밖에 협상할 수 없어라고 느끼는 순간 저희는 협상력이 상실되는 거라 봐야죠. 다만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정상 간의 담판이라는 것은 저는 정상 간의 담판이라고 쓰고 급하다 마음이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담판을 지으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여론에서. 다만 이제 그게 안 됐을 때의 결과값. 담판이라는 건 마지막 카드라는 소리입니다. 정상이 만났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한일 관계는 거의 막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어떤 수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일수록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전체의 테이블에 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답이냐 저게 답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한일 정보보안 관련해서 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렛대로 삼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소미아. 네, 지소미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꺼내놓고 그리고 일본에게 전방위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치인들이나 국가가 불매운동하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본인들이 표현하는 애국심의 발로로 나타나는 측면들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카드들을 다 내놓을 수 있을 것인데 네. 다만 이 카드가 쓰여지면 그 다음은 없다. 정상이든 특사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고 좀 천천히 고민해도 되는 문제라고 본다면 지금 당면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한파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 이제 볼튼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데서 제3국을 통한 우리들의 메시지를 알겠습니다. 전달하든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간 때문에 예. 제가 네네. 질문 하나 예, 드리고 예. 짧게 좀 이렇게 다 뭉쳐서 알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불매운동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정당 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매운동 지지한다 못합니까?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강우시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예. 그 폐기 여부 요거에서는 굉장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네. 안보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불매운동 정당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엉뚱하게 피해 보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배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비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난데 부채질만 하고 있는 격입니다. 처음부터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없이 89일째 국회에서 추경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또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또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친일, 반일 편 가르기 하는 게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기업들은 당장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인데 쫄지 말라고 말만 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겁니까? 지금 이 정권의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의 쇄국 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의 쇄국 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1소위원장 자리를 달라면서 정개특위 개최를 회방 놓고 있습니다. 특위 시한인 8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생떼를 부리며 시간을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당이 국민들과의 약속도 파기하고 오로지 개혁을 봉쇄하는 길로만 질주한다면 정치개혁의 길에서 더 이상 한국당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치개혁의 길에서 더 이상 한국당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개헌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내일 시작되는 WTO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했고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일 연수회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8%를 기록했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0%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법원이 다음 달 구속기간이 끝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되 외출은 허용하는 조건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과 의논해 보석 수용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 자사고 8개 학교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의 재지정 탈락 동의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삼척에서 승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혀 외국인 노동자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일손이 달리는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도 함께 일을 하러 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전체 모기의 50% 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뇌염은 한 해 평균 20건 내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 대상으로 평가된 서울 자유형 사립고 8곳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청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호진 기자. 네, 보도국 행정부입니다. 네, 서울 자사고 청문 절차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청문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3곳을 대상으로 열리는데요. 오전에 경희고가 끝났고 현재 배재고를 대상으로 열리고 있으며 오후 4시부터 쇠하고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숭문고와 신일고 2대 부고, 마지막 날은 중앙고와 한대 부고가 청문에 나옵니다. 청문은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변호사가 주재하며 학교 측은 학교와 법인 관계자 6명, 교육청에서는 교육혁신과장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대표 5명도 참관하고 있습니다. 청문에서 최대 쟁점은 32개 세부평가 지표 점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학교 운영 영역에서 학생 충원율과 학생 전출, 중도 이탈 등 8개 평가 지표,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교실 수업 개선과 선행 학습 방지 노력 등 7개 평가 지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각 30점으로 자사고의 운명을 가른 요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 당시 해당 학교의 총점과 6개 영역별 점수, 평가위원 종합 의견만 알려 깜깜이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세부 평가 지표 점수를 통보했습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오전부터 교육청 앞에서 지정 취소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집회는 청문이 열리는 사흘 내내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주 상상고에 대한 관심도 큰 것 같습니다.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심의 일자가 25일이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 상상고 재지정 탈락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상상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의는 기준 점수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등 절차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먼저 기준 점수인데요. 상상고는 80점에서 불과 0.39점이 부족해 떨어졌습니다. 기준 점수는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아 그동안 꾸준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탈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통합전형평가의 적절성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고는 사회통합전형평가에서 4점 만점에 1.6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상상고 측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전국 단위 자사고인 서울 하나고가 감사 항목에서만 최대인 12점이 감점됐음에도 재지정된 점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시기도 논란인데 상상고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였는데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에 통보됐습니다. 상상고 측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재지정 탈락이 확정될 경우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단과 법원의 보석 조건을 놓고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신지원 기자. 네, 서울구치소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풀려나는 겁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접견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구치소 앞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에 대비해 취재진이 몰려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먼저 보석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을 걸어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주거를 경기 성남시의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을 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결정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자정이 되면 1심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취소에 버금가는 조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에 비해서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에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이틀 이내 외출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또 접견과 통신에 대한 별도 감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오늘 오후 중에 보증금을 내고 검찰의 석방 지휘를 통해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00여 명으로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재판부가 먼저 직권 보석을 시사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석방된다면 1심이 시작된 이후 내일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삼척에 있는 고갯길에서 15인승 승합차가 전복됐습니다. 차량에는 태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4외국인 16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타고 있었지만 10% 초과는 허용되기 때문에 정원 초과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사고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승합차 전복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7시 반쯤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석계제 인근 910번 지방도로였는데요. 평소 차량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왕복 2차선 내리막 경사 구간에서 옹벽을 들이받고 밀려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을 다시 받고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왼쪽, 그러니까 운전석 쪽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승합차 15인승이었습니다. 그런데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6명 가운데 4명이 숨졌고 중상자는 3명, 경상자는 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숨진 4명은 남성 1명과 여성 3명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여성 62살 강모 씨를 포함해 내국인 2명, 외국인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태국인 노동자로 추정되는 부상자 3명이 있었는데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고 직후에 종족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이탈한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차량 탑승자는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국인은 주로 60, 70대 여성들이었고 외국인은 30, 40대 태국인 남녀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1시쯤에 고랭지 채소 작업을 위해서 충남 홍성의 인력시장을 출발해서 강원도 삼척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차량은 15인승 승합차고 운전자를 포함해 1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10% 초과 인원은 허용하는 만큼 이번 사고의 경우 정원 초과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이상했다는 부상자 진술에 따라서 제동장치 이상이나 차량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일정 합의가 불발되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도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만나고 오늘도 만났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군요. 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북한 목성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야당과 추경안과 다른 쟁점을 연계 처리하는 일은 불가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위협을 막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불난데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왜 국민이 한국당을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라고 비판하는지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능을 일본파리로 덮으려 한다며 저성장으로 오래 신음했던 일본처럼 한국을 일본화하고 있는 정부야말로 신친일파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때는 3년 차가 될 때까지 5차례에 걸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줬다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경안과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자는 문희장 중재안을 걷어찬 것은 민주당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지난주 합의했던 것처럼 잠시 뒤 오후 3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회 다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당 혁신위원회 활동을 둘러싸고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네, 바른미래당 집안 싸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이해운 의원이 손학규 대표 퇴진과 관련해 혁신위 논의에 개입했다며 임재훈 사무총장과 전 혁신위원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연 직후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 대표는 임 사무총장 폭로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원당규 위반이라면서 유승민 의원이 당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계 오신환 원내대표가 혁신위가 시간을 끄는 건 직무유기라며 맞섰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사실 확인 없이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임 사무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사무총장과 이 최고위원,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말싸움을 벌이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유력 인사 변호만을 담은 성명서 발표로 혁신위가 특정 인사의 산하기관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네 번째,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십시오. 예, 말씀입니까 지금 총장님? 누가 유력 인사를 대변했다는 겁니까? 예? 혁신위원장은 나도 만났어요. 나도. 자 조용히 하세요. 네? 자, 네 주대한 번째, 위원장 말하세요. 주대한 위원장, 잠깐. 박주선 대표도 만나고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당의 당무를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회의장 바깥으로 고성이 새어나왔고 당권파와 퇴진파 사이 몸싸움 끝에 권성주 혁신 의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혁신위와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심인 개헌 추진 동력이 약화된 만큼 반쪽 승리라는 분석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이 어제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무난하게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의석 124석 가운데 연립여당이 85석을 추가해야 전체 245석의 3분의 2인 164석을 확보하는데 160석으로 4석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민당은 66석으로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 57석 확보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개헌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해온 만큼 과반 확보에도 불구하고 반쪽 승리라는 분석입니다. 개헌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아베 총리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安定した政治基盤の上にしっかりと政策を進めていけ、そして国益を守るための外交を進めていけというご判断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に応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격인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선거에 노골적으로 활용한 아베 정권이 일단 반쪽 승리를 확보한 만큼 한국 때리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향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강화, 관세 인상 등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조건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단과 법원의 보석 조건을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석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시작했고 다만 금액이 좀 커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보석 조건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한일 관계에 이번 참의원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한국 때리기를 계속 밀어붙일 태세지만 선거 전국이라서 말을 아껴왔던 야당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에는 4석이 못 미쳤지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과반 기준보다는 8석이 많은 71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전부터 과반이면 승리로 본다고 밝힌 아베 총리로서는 선거 결과를 대승 또는 압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이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과 동시에 단행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아베 내각의 정책 중 하나.
선거로 이에 대한 국민 지지도 확인했다고 보고 아베 총리는 한국 때리기에 박차를 가할 공산이 큽니다. 역으로 선거로 인해 보복 완화나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短期的にですね、近いうちに、緩和されるとか、撤回されると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は参議院選挙の結果をもって影響を受けること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품에 대해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아베 총리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에 새로운 변수도 생겼습니다. 아베 정권과 대립하며 이번 선거에서 연합한 5개 야당이 선거 때에는 한국 보복 조치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 가운데 절반 가까이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 5개 야당 연합이 개헌 의석 확보를 저지하는 등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만큼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참석할 우리 대표단이 출국했습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늘 오후 1시 반쯤 인천공항을 통해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했습니다. 김승호 수석 대표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쉬운 단어로 일본의 논리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실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우리 정부 내의 통상통으로 꼽힙니다. 산업부는 WTO 이사회에는 통상적으로 제네바 대사가 수석 대표로 참석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류 톱스타 송혜교, 송중기, 이른바 송송 커플이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결혼 1년 9개월 만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이혼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세계의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송혜교 측 소속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이혼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알렸습니다. 송중기 측은 이혼에 대한 입장 대신 영화 촬영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파경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부터 각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송혜교는 중국 등 해외에서 광고 행사에 참석하며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방송을 앞두고 있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시청률이 40%에 육박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가 다음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했고 같은 해 10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송중기가 먼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파경이 공식화됐습니다. 송혜교 측 역시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혼할 때와 달리 시차를 두고 입장을 밝힌 데다가 입장문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져 각종 추측성 루머가 돌았습니다. 특히 박보검 등 다른 배우들이 언급되면서 근거 없는 뜬소문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전반기를 마친 프로야구 관련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에는 홈런이 적었습니다. 못 쳐서가 아니라 공인구 때문이라서 후반기에도 이른바 투고 타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홈런왕 싸움은 치열합니다. 특히 SK의 최정과 로맥이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반기를 마친 시점의 거포들의 홈런 성적표입니다. 한 개 차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최정과 로맥의 경우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각각 7개씩 줄었습니다. 공인구의 반발 개수를 낮추면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KBO 리그의 홈런이 줄어든 탓인데 현재 추세라면 시즌 막판까지 32개 정도면 홈런 1위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7개로 홈런왕에 올랐던 2013년 박병호 이후 6년 만에 30개 초반대에서 최고 거포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최정이 도망가면 로맥이 따라가는 형국 속에 올스타전 홈런왕에 오르며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는 로맥의 추격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방망이 거품이 빠지면서 리그 평균 자책점이 7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마운드에서는 20승 투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1985년 김일용 이후 24년 만에 전반기 15승 고지에 오른 두산 린드블럼은 탈삼진과 평균 자책점까지 세 부문 1위 석권으로 바뀐 공인구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You know, every night something special happens, and it's a blessing to be able to be here, be able to pitch, and just just be able to experience it. It feels like a dream, but it's reality. 지난해 극심한 타고 투조에서 180도 뒤바뀐 투고 타저 시대. 홈런 타자들은 좀처럼 뻗지 않는 공에 한숨을 쉬는 반면 투수들은 장타 부담이 줄면서 모처럼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감염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본 뇌염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 모기의 70% 이상 세집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작은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합니다. 모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것은 아니며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린 경우에도 대부분은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염자의 80%는 무증상이고 20% 정도에서 증상이 발생하는데 증상 발생하는 사람의 10% 내외가 사망하고 그다음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합병증을 앓게 된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뇌염입니다. 국내에서 일본 뇌염 환자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0명가량 발생해 평균 2.7명이 일본 뇌염으로 숨졌습니다. 일본 뇌염은 접종으로 감염 예방이 가능합니다.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일터가 축사 주변일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 예방 접종을 권장합니다. 가정에서는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의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중복인 오늘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남북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난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덥다고요? 네, 삼복더위가 이름값을 하듯이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쉽게 지치는 그런 날씨인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이 30.1도까지 올라 있고요.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쉽게 불쾌감을 느껴서 짜증이 나기 쉬우니까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시고요. 물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강원도인데요. 강릉시 강문동의 기온이 무려 35.6도까지 치솟아 있고요. 그 밖에 속초가 34.4도, 울진이 34.1도, 제주도가 32.7도 등 전국이 뜨겁습니다. 절기 대서인 내일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대전과 대구가 33도, 강릉 34도 등 오늘과 비슷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수차가 무척 크겠고요. 지속 시간도 짧아서 더위를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찜통더위는 주 중반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밤 중부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주말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복더위에는 솥불도 꼬부라든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더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우니까요. 영양가 있는 건강식으로 여름더위를 이겨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Thus spoke Zarathustra is Nietzsche's philosophical literary masterpiece. Nietzsche develops in this text his most important ideas. But he does so by SK 이노베이션 KT5G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늘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5G 개통 기지국.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곳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KT5G. 어쨌든 인생은 모험. 모험에는 좋은 보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모험의 봄바람, 삼성화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1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반일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일 관계가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지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치코리아 컨설팅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대통령 지지도, 국정수행평가 지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지난주 51.3%까지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40% 후반대로 다시 하락을 했었죠. 이번에 다시 올라서 51.8%를 기록했습니다. 일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속 주 중반부터 상승세가 이어져서 53.5%, 지난주 금요일에 일간 평가로는 53.5%를 기록했고요. 평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1.8%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 대표님, 네. 이게 이제 8개월 만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8개월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가 이제 작년 이제 11월이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9월 달에 이제 남북 평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는 네. 60%가 넘는 지지율까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네. 11월 달에 여러 경제 지표 악화 소식도 있었고 또 당내에서는 이재명 지사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50%대 초반으로 떨어졌던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40%대로 이제 계속 긍부정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지난 11월 50%대 53.5%를 기록했던 게 11월 아마 이제 셋째 주였나요? 대략 50%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오래간만에 51.8%,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51.3%로 올라간 것도 굉장히 오래간만이었었는데 네. 남북미 정상회동 소식에 40%대를 기록하다가 50%대를 넘어섰는데 그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올라섰다는 건 역시 이 지금 경색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또 이 불매운동 등에 이제 참여하면서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어떤 이슈가 지지율에 영향 미쳤을까요? 이게 데일 이슈도 이게 그 여러 가지 그 사안이 맞물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수보회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불매 운동으로 화답을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또 일본의 후지 TV 한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만이 해법이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발언을 내놓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렸고 그리고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로 힘을 국력을 모으려는 이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을 좀 지키자 이 여론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자, 비슷한 이유가 반영됐겠습니다만 정당 지지도 변화도 있었습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높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42.2%를 기록했고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하락을 해서 27.1%,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15.1%포인트 차이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정당들 중에서는 정의당의 상승이 조금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네. 자, 민주당과 한국당의 갭 차이, 이게 15%포인트예요. 이렇게 벌어진 게 됐죠? 네, 이게 한 5개월 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 취임하기 전에 한국당 지지율이 당시에 이제 26.8%였었는데 그에 근접한 수치로 다시 내려간 겁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고 또 그 약간은 보수 색채가 강한 과거 대한애국당, 지금 우리공화당 지지층까지 이제 흡수하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면서 30%를 이제 넘는 수준으로까지 이르렀다가 최근 들어서 소속 의원들의 막말, 또 황교안 대표의 몇 차례 구설 등으로 이제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였었는데 지금 이 수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죠. 이게 이제 한일 관계의 악화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 공화당 지지율이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한 2, 3주부터 포함이 돼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대략 한 2% 안팎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도 조금 분열되는 상태고 또 반일 감정도 이제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이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 정당 지지도 일관 변화를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꾸준히 상승한 반면에 한국당은 그 반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일 국면에 있어서 중도층이 좀 이탈했습니다. 한국당 지지에서. 그리고 이제 진보층이나 중도층은 반면에 이제 민주당 지지가 쏠렸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이 좀 밉다고 해도 지금 그 대일 국면에서 일본 편을 드는 인상, 이거는 금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보면 부품 소재 산업 지원 같은 경우 합의문에 지금 빠졌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좀 비협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좀 눈살을 찌푸렸죠. 거기에 덧붙여서 정미경 최고위원의 세월호에 빗댄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18 망언 관련해서 김순례 최고위원의 복귀 소식, 이런 것들이 맞물렸고 또 이제 추경 처리가 6월 국회에서 지금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유는 있습니다. 정경두 그 장관에 대한 해임, 이걸 이제 한국당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좀 상황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국민들이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좀 급한 추경 같은 거 좀 처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감정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당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언급해주신 여러 사안들이 그 조사에 이제 우리공화당이 들어오면서 일부라도 지지율을 나눠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반영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공화당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습니다. 1.8%, 2%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 크진 않죠. 역시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특히 이제 반일 감정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진보층은 물론이고 지금 중도층까지도 굉장히 반일 감정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불매 운동으로도 지금 실물 지표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공교롭게도 후지 TV 논설위원이 탄핵 얘기도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보수색채를 갖고 있는 좀 극우 세력의 유권자들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해왔던 차였기 때문에 일본과 또 우리나라 극우 보수 세력 간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반하는, 민주당이 반하는 이런 정서들이 공교롭게 통하면서 한국당 지지율도 또 같이 빠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현안 조사 결과도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할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함께 그래픽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적 대응과 맞대응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 여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상 간의談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5.4%로 가장 많았고, 미국 또는 WTO 중재를 중시하는 여론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은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맞대응해야 한다. 불매 운동을 선택한 응답자는 19.1%, 대일 수출입 규제를 택한 경우도 13.9%로 나타났습니다. 자,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별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진보층은
불매 운동을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했고 보수층에서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담판을 꼽았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정상 간의 담판, WTO 중재, 불매 운동이 좀 비교적 고르게 분산됐지만 그중에서도 미국 WTO 중재에 가장 많은 여론이 몰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 보수 성향에서 정상 간의 담판을 선택한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뭘까요? 한국당에서 이 입장을 계속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이렇게 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당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탑다운 방식에 대한 어떤 트럼프나 그동안에 이제 북미 간의 협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정상 간의 담판이 빠른 해결책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진보층들은 자강이 좀 먼저다. 우리가 힘을 좀 먼저 좀 모아내야 네.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불매운동 쪽에 좀 더 포커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 성향층에서 그 정상이 풀어라 뭐 네.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 좀 더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알아서 해결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출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또 알겠죠. 네. 결국에는 이제 현실화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은 네, 거죠. 현재로서는 이제 낮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금 아까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본 이제 일부 세력들의 뭐 탄핵 오는 한 논란까지도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5당 그 대표 회담에서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손학규 대표가 이 한일 정상회담 담판을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세력이나 또 이제 중도 세력 또 진보 세력을 나누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상 담판이 보수 세력으로 갈수록 또 지금 힘을 얻는 것을 보면 오담 대표의 이제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진보층에서는 이 불매 운동이라든지 또 수출 규제 이 현실적인 문제가 또 더 많이 응답을 된 거 봐서는 한일 그 실무자 이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고노 외상의 좀 외교적 결례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평가가 부정적인 분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보면은 담판을 요구하는 비율이 보수층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한 40% 나왔습니다. 담판 요구가. 그리고 긍정평가층은 불매운동이 한 29%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WTO 중재가 28%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이택수 대표가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죠.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 태도 여하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지나면 또 태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내각이 앞으로 24일 날 가기를 할 텐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또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별로 없겠구나 상당 기간 그렇게 된다면 정상 간의 담판이라는 게 실효성이 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이후에 그 상황 전개에 따라서 응답은 또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현안 조사 주제와 비슷했던 조사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7월 4일에 TBS가 1회에서 이루어진 조사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7월 4일 당시에는 외교적 해결 그리고 WTO 등 국제법 대응을 합친 결과가 67.5%로 나타났고요. 이번에 YTN이 대응 방안을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선택한 비율이 60.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맞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조사 때는 정부 차원의 맞대응만 제시했고 응답은 24.4%였습니다. 이번엔 정부 차원의 맞대응은 14%에 그친 반면 민간 차원의 불매 운동에 대한 지지가 19%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표님, 물론 뭐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 뭐 2주일 전에 비해서 사실 많이 환경이 변했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뭐 고노 예상이라든지 또 실무자 과장급들의 이런 외교적 결례 소식은 없었을 때 얘기였고요. 그 이야기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후지 TV 논설위원회 또 막말 보도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한테는 꽤 반감을 준 것 같습니다. 정치나 외교에서 과유불급
면에서는 항상 이제 이 반발 역풍을 이제 맞게 있게 돼 있는데요. 예.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혹은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불매 운동이 지난 조사에서는 없었는데 1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제 눈에 띄는 대목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매 운동을 굳이 하나 딱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19%인데 네. 앞으로 이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만약 24일 날 일본에서 이제 그 가게가 열릴 텐데 거기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를 우리를 배제하겠다 이런 어떤 결정이 되면 더 불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불매 운동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다각적으로 좀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일본에 저희가 어디 있느냐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뭔가 보복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띄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니까 뭔가 타격을 주겠다, 경제 전쟁하겠다 이런 이미지 주다가 이게 어떻게 넘어왔냐면 내정 간섭하겠다까지 넘어왔단 말이에요. 내정 간섭을 통해서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 여기까지 지금 일본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어떤 봉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고 상당 기간은 강대강 전선이 불가피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지혜롭게 대처하되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오늘 그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술 패권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품 소재 분야의 혁신 창업과 기존 부품 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기술 패권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해왔다.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되게 지지를 받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어르신들 5, 60대 이상은 특히 이제 70대 이상의 경우에 이제 일제 시대에 그 아픈 경험을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이제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렵겠지만 기술 패권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20, 30, 40대는 이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힘을 내서 뭐 일부 그 표현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쫄지 마 이런 청와대 이제 수석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제 공감을 얻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한일 관계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일본 가기에서 진짜로 그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이번 주에 좀 짚어봐야 될 뉴스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제일 큰 이슈고요.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립니다. 23일, 24일. 거기서 이제 뭐 심의를 하겠죠. 바로 결론은 안 나겠지만 그 내용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 처리 관련해서 여전히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 말에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금 수출도 안 좋고 일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